연준 입장에서 지금 아주 기쁘겠죠.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지금 달성된 시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다렸던 인플레가 왔다. 너무 좋다. 저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박사님이 지난달 4월달에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상화폐. 네, 쪽이 욕 많이 먹었죠, 제가.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저도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데, 네, 저도 아주 살짝이죠. 네, 근데 그때 좀 너무 댓글이 흉흉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너무 그 가격의 동향에 예민해지는 건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닌데 네. 좀 그게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저기 네. 그건 그렇고 앨런 머스크 왜 그럽니까? 진짜 너무 그 경영자가 지금 너무...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거의 열심히 그 문제 풀러 다니셔야 될 분이 왜 자꾸 코인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좀 자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경제 펀더멘탈이라든가 수급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입에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게 좋은 신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이 떨어진 거는 이제 당연히 시발점은 이제 앨런 머스크였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큰 건 역시 G2죠, G2. 예, 중국이 일단 중국 원래 규제 중이었는데 더 세게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이어서 미 연준이 최근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그 화폐라는 것, 커런시라는 것은 결국 특히 그 피에트라고 저희 부르는데 이제 신용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신뢰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달러를 비롯한 기존에 있던 지폐가 신뢰를 잃었냐 하면 결국 제로 금리의 양쪽 완화 하는 바람에 저거 정부가 마음대로 연정기 누르면 저게 화폐야! 이 기분이 일단 되게 불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 때문에 기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가운데 또는 약화되는 가운데 대체가 뭐가 있을까? 대안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부각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크립토 에셋의 지금까지의 어떤 전성기 또는 상승을 불렀다면 반대로 미 연준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4.2까지 나오면서 일부 멤버들이 테이퍼링 하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자. 우리 금융정책, 통화정책 정상화하자라고 나오는 순간 상대적으로 달러라든가 기존 화폐의 매력이 올라가는 면도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함께 겹친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거 뭘 알겠어요. 근데 일단 미 연준이 저렇게 나오면 일단 좀 달러 쪽으로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시장 금리들이 저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단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안전한 게 미국채인데 미국채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2%를 향해서 가고 30년 만기 국채 2.5 넘어서 3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솔직히 저라도 미 달러 투자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30년 만기 고정 달러 이자가 예를 들어서 3%다. 우리나라 지금 은행 이자가 0.5%인데 그렇죠. 게다가 달러라는 게 위험할 때 강해지는 안전자산이니까 그럼 경제 위기나 어려움들이 처해질 때 환율 급등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다면 미 국채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시장 이자율이 저렇게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일단 전 달러가 더 좀 믿음직스러울 수도 있겠다. 신뢰의 면에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인 얘기 좀 했으면 또 주식시장 현재 좀 상황 점검과 짧은 전망 정도만 좀 부탁드립니다. 연준 입장에서 지금 아주 기쁘겠죠.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지금 달성된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 왜 자꾸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까? 경기 사실 좋아진 것도 없는데 얼마 전 미국 고용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별로더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게 저는 그들이 두 가지를 노리고 있지 않냐. 뭐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다렸던 인플레가 왔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국제유가 마이너스 35%. 그게 있을 수 없는 가격이 아무튼 나왔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을 정도로 경제 전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일본 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았다. 이거 물가 4%가 나온 건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이건 일단 목표 달성이잖아요. 그들이 원했던 걸 달성한 거니까. 두 번째, 주식시장이 너무 급등한 거에 대해서도 불안했거든요. 경기는 좋아진 것도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경기가 네. 뭐 이제 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쵸. 사실 받아들고 있는 성적표만 보면 그래 1분기 좋아졌지만 뭐 이게 계속 되냐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여기에 좀 주가는 뭐 사상 최고치 다 달리고 있으니까 특히 테크 기업들 너무 좋으니까 여기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자산시장의 안정이 경제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연준이 던졌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한 수 떠보는 거 있잖아요. 탐색. 그거가 테이퍼링이라는 이슈였고 여기에 그냥 운 없이 크립토 에셋이 좀 걸린 거고 실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좀 타겟은 너무 급등한 주가에 대한 좀 약간의 우려, 제동을 걸고 이제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난 거 좋은데 일시적인 거 우리도 아는데 그래도 인플레를 달성하는 게 우리 목표였으니까 지금은 좀 즐기자. 금리 인상은 없어. 대신 양적 완화 축소 이건 논의해보자. 이런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 만약으로 약간의 인플레와 주식시장의 급등 제어 이런 그림이 지금 연준이 다 생각한 거다. 표정들이 좋잖아요 요새. 연준 멤버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작년이랑 다르죠. 작년에는 어떻게든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붙여 주려는 그 필사적인 어떤 그런 긴박함이 있었다면 지금 웃잖아요. 다들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런 이야기도 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목표의 첫 번째 목표 디플레 리스크를 퇴치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좀 다가간 것 같고 두 번째 경기 회복은 아직 안 됐지만 야 주가만 오르는 건 싫어. 뭐 이런 메시지는 잘 전달됐고 실제로 시장도 굉장히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사실 4월 중순에 우리 사상 최고치 다 경신하고 날아갈 분위기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걸린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다만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더 좋다. 부동산은 좀 이따 하고요. 살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연준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자주 들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올해 연준에 많은 단어를 듣는 것 같은데 그 연준의 다음 그림은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테이퍼링 시점을 둘러싸고 이제 네. 좀 그러니까 원래 양적 완화를 중단한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는 게 순서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매월 한 1,000억 달러 정도씩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줄이기 시작하면 그때 시장에 또 한 번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건 저는 하반기 그것도 늦어야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미 연준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실업률이 네네.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냐 떨어지냐는데 아직 6% 초반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실업률 그 이전에 3%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물론 이제 목표 실업률 한 4% 정도로 4%. 보여지는데 그거 다가갈 때쯤 되면 이제 테이퍼링이 구체화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 연말로 가면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어떤 이야기들 좀 주요 메시지는 어떤 게 좀 오고 간 건가요? 한미 동맹 강화. 네. 줄 서라. 줄 서라? 예, 미국 쪽에 줄 서라. 중국 아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 관련해서 네. 타이완 해협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편 드는 그런 거였고 협력, 협의 그러면서 미사일 관련돼 있는 사정거리 제한 폐지해주고 네. 물론 이제 일부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군인들 접종도 해주겠다. 네. 그리고 기대보다 못하지만 네. 아무튼 모더나 백신도 우리 좀 위탁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조립 가공 생산 쪽이지만 그런 쪽을 해주겠다라는 것만 해도 뭐 잘 얻어왔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안 한다. 이거는 지금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우리가 설비 투자해야 되는 건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우리 패는 이미 다 그쵸. 오픈된 상황에서 저 정도면 저는 되게 잘 얻어왔다. 다만 중국이 우리를 이제 기분 나빠하겠지만 뭐 언제 중국이 우리한테 잘해준 적 있냐. 2016년 사드 보복 이후에 지금까지 만 5년 돼가도록 뭐 한한령, 뭐 또 네. 판호, 게임 판호 네. 뭐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한테 대해서 소국이 어디 대국 말을 안 듣냐 소리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아직 뭘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뭐 풀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일방적으로 우리가 두들겨 맞기만 했지 뭐 네. 하나도 중국이 우리한테 뭘 해준 건 없으면서 우리가 미국 편 든다고 해서 중국이 뭐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건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우린 중국 편, 그러니까 왜냐면 우린 미군이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는 한미 동맹을 그렇죠. 하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 더 중요하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 정도 중국이 저러는데도 우리가 맞보복 안 하고 그래도 중국이 저러다 말겠거니 하며 우리가 그래도 중국이랑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던 나라인 거고 특히 북한 관련해서 평화적인 무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양보한 면이 있었는데 이거 미국 가서 백신 얻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정도 한미동맹 강화랑 대만 해협 이야기한 걸로 중국이 만약에 울컥한다면 그 정도의 관계인 거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장 크게 준 건 뭐고 가장 크게 받아온 건 하나씩 뭐라 생각하세요? 돈 주고 백신 받아왔죠. 돈을 줬다라는 건 기업 거기 투자하는 거의 한 3, 40조 이상이 그렇죠. 아마 투자가 될 텐데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에 투자할래 미국에 투자할래 그러면 이제 일단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더 나가서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관세분 맞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봤고 또 두 번째가 지금 반도체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에 반도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설비 이런 거 수출이 어려워져 있는데 그럼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을 지금 여기서 증설하겠다. 이거는 뭐 거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뜻인데 그건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늘리는 방향의 이제 속도는 우리 마음이니까 그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를 봐서 발표는 하고 속도는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대만의 팍스콘이에요. 팍스콘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팍스콘 그 이제 아이폰 조립 가공하는 회사잖아요.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서 실제로 지금 뭐 투자 규모가 미미해요. 왜 그러냐? 이제 그 협상이 내가 여기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주고 여기 많은 투자를 한다면 당신들도 우리한테 베네핏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딜을 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래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일단 돈을 가진 쪽이 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타까웠던 게 오픈된 거였고 우리가 빨리 뭘 한 게 아니라 먼저 투자하겠다 막 이러면서 일단 상대한테 뭘 주고 너는 왜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나왔으면 미국이 먼저 불렀죠. 우리. 네,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됐잖아요. 우리가 뭐 이 외교나 협상은 일단 들고 있는 패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라 우리는 뭐 항상 패는 오픈되어 있는 나라니까 저는 이 정도면 잘했다고. 대신 백신 특히 55만 우리 군 장병 군에 있는 장병들부터 일단 모더나 백신 맞고 더 나가서 삼바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위탁 생산이라도 하는 게 그런 거 좋죠. 좋은 일이죠. 그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주식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오늘만큼은 저는 되게 뭐 오르든 떨어지든 좀 변동성이 심할 거라 생각했는데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뭐 그냥 잘했어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잘한 게 평균이에요. 주식시장은요 못하면 충격이 큰데 잘하면 그냥 주식시장 변동성이 없는 게 잘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너무 그 정치에 매몰되지 말자. 제가 항상 싫어하는 게 정치 테마 이런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 되는 거 이기는 거 예측해서 선거한 사람을 제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더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든 누가 되든 그게 어떤 정책을 펼치면 나라의 헤드로서 그죠? 수장으로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을 해야지 무슨 수혜가 어디 있고 혜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저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저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방했다라는 건 주가가 큰 충격 안 받은 건 선방했다는 평가다. 잘못했으면 충격이 있죠. 주식시장이 원래 그래요. 주식시장은요 예측 못한 악재에 민감해요. 근데 호재는 천천히 반영됩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저는 뭐 이 정도는 잘했다. 예상한 바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